네, 10월 13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3일 연속 빠졌는데요. 다우지수는 0.34% 하락한 34,378포인트, S&P 500 지수는 0.24% 하락한 4,350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한 14,46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날 내일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3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의 92.4% 증가보다는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6%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전 전망치보다는 1%포인트 낮춘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유가 상승이 이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마감됐고요. 신년물 금리는 미국의 성장 둔화의 우려에 따라서 1.56%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금일 모닝미팅 자료는 9건이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순서로는 전략 인사이드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환율 자료와 최근 환율 시황 코멘트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좀 긴 얘기가 있는데요. G2의 투자 방향성과 달러화 방향에 대한 힌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내외로 투자가 정체된 상황입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이 2010년 초에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 정체, 이제 예전만큼 수입을 확대해서 혹은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대내 양적 성장, 이 모습은 좀 자제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해외에 이제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해외 투자는 이제 1대1로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1대1로 투자 증가율 역시도 2020년 하반기 고점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부 저소득 국가의 비용 부담 증가,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좀 사업 속도가 더디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로 양적 성장이 정체됐는데 자본시장의 경우는 이제 좀 계속 오픈, 개혁 개방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말부터도 WGBI 국채 편입 이슈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명목 GDP 대비 주식 채권형 펀드 자금 지금 들어온 추세가 이제 유입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위안화의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달러화가 같이 움직인 거에 대비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의 실질 시류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은 이제 크게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는데 원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외환 당국의 스탠스나 정부의 좀 내수 발전 기조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위안화 자체는 변동성이 좀 줄 수 있고 가파른 약세 기조를 당국이 경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중국이 대내외로 이제 양적 성장을 좀 멈췄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사실 이제 대외 투자, 해외 투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트럼프 정권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좀 강해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해외 FDI 투자가 확 줄어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성장 동력을 어디다 쓸 거냐? 미국은 좀 안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선행지표로 보시는 자본재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긴 그림에서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스프레드, 이거에 따른 이제 달러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조금 미국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표지에 있는 핵심 도표가 아마 그 달러에 대한 좀 중장기 힌트가 되지 않을까, 강세 압력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4분기에는 사실 달러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좀 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유럽 쪽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계로 유럽 쪽을 보시면 금리랑 경기 반등 가능성이 아직 유효해서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더 나타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장중에 원달러가 1,200원 돌파했는데요. 지금 원달러를 움직이는 주요 동인이 대내 펀더멘털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10월 1, 10일 수출 나왔을 때 이제 일평균 기준으로 34%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월보다 좀 잘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와 달러 지수와의 상관 개수가 0.89,
0.85 이런 식으로 아예 대외 변수에 움직여서 같이 이제 연동되다 보니까 최근에 약세폭이 컸고요. 근데 저희는 달러 지수가 이제 유럽 쪽의 반등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좀 강세 압력이 잦아든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역시 4분기 평균 1,180원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월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10월에는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 2명이 나오면서 동결이 있었고, 이제 인상 소수 의견 2명 플러스로 이제 총재가 다음번 회의에서 인상을 고민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11월 금통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사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언급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통방 문구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뭐 올리겠다라는 표현이 적절히 금리를 올리겠다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거 아니냐. 그럼 시장의 어제 그 기자회견 해석은 11월에 한번 올리고 1월에 한번 더 올리고 내년 대선 끝나고 한번 더 올려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채권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내년 연말짠 기준금리가 1.25냐 1.50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총재 발언 이후에는 1.50의 완벽한 컨센서스가 되면서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는 총재가 어제 뭐 기사 보셨겠지만 역대급으로 매파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경기가 과거보다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보다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은의 기본 스탠스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실제로 인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까지 인상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금리 인상의 시점은 부동산이 중요할 수 있어도 진짜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점이 어디서 끝나냐는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계속 좀 보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핵심 10개 지표 중에 뭐 저희가 올해 연초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10개 중에 9개 정도가 이제 회복 상승 국면에 있다가 이제는 회복 상승 국면에 5개, 그 하강 둔화 국면 5개, 9대1에서 5대5까지 넘어왔다.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둔화 하강 국면이 더 많아지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계속해서 한은은 백신 보급이 마치 한국 경기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급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들 수출하는 수출 대상 국가들이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상품 소비를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상품 수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히려 악재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 앞두고 당장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까지진 않겠지만 점점 내년도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질 수 있다. 지금이야 이제 레벨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멘텀 자체는 꺾였다. 올해 연말 정도 가면 1.50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가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일 있었던 금리 급등에 대해서 이제 모든 커브가 정말로 말 그대로 1.50에 반영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개연성 자체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크레딧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레딧 위클리 김준용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KP 및 중국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러시아 로스네프트 채권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신흥국 시장이 중국 크레딧 위주로 큰 폭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크레딧 스프레드가 일주일간 약 50bp 상승해서 449bp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 코로나19 수준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초에 판타지아 홀딩스가 디폴트 선언하면서 부동산 기업 채권 매도세가 있었고요. 이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권 유착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에 투자 등급도 테크 기업 위주로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회사채 부도 금액을 살펴보면요, 중국 여객 크레딧 부도 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에 중국 영내 시장 회사채 부도 금액은 2018년 수준을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좀 여객 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했었던 부동산 기업 위주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여객 시장 그리고 영내 시장 간 디커플링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 채권 디폴트가 크게 확대된 반면에 다른 섹터의 회사채 부도 금액은 사실 크게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부동산 기업 리스크가 부동산 아닌 섹터로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그리고 부실 기업 퇴출 의지를 감안할 때 디폴트는 계속해서 부동산 섹터 그리고 민영 기업 위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향후 아시아 크레딧 보시면 중국 크레딧 위주로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코로나19 이후 좀 최대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는 곧 중국 국영기업 크레딧으로까지 좀 전이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조사 명령으로 인해서 좀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원유 기업인 로스네프트 투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로스네프트는 가스프롬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영 기업이고요. 러시아 정부랑 긴밀한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로 원유 시천 업스트림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그리고 재무 안정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듀레이션이 적고요. 이표 금리가 높은 로컬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달러채 대비해서 약 7% 이상, 연간 7% 이상 높은 금리 제공하고 있고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노출은 있는데 최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러시아 환율 당분간 약세 압력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크레딧 코멘트 홍성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메이투안 관련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투안은 이제 중국 1위 음식 배달 기업이자 이제 O2O 플랫폼, 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리바바가 처음으로 이제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됐었고 두 번째로 이제 반독점 조상이 된 중국의 3위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4월 26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가 10월 8일 날 종료가 됐고 34억 위안의 이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6천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180억 위안이었던 알리바바의 벌금보다 훨씬 작은 수치고 그리고 기존에 예상됐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보다 이제 반독점이 조사가 길어지면서 혹시 모를 좀 추가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긴장을 했는데 이미 이제 조사 기간이 한 5개월 이상 이제 늘어진 만큼 그 사이에 당국이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 확인했듯이 좀 상당 부분 전달한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적인 이제 지적 사항이 없던 점이 사실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의 사례에서 보면은 일단 반독점 조사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노이즈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요런 일단 한 차례 좀 고비를 넘겼고 메이탄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현재 이제 트리플 B 마이너스 네거티브 신용 등급인데 뭐 투자 등급에 부합하는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신용도 지지 요인은 동사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이 1,227억 원 위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이제 수연금도 이제 696억 위안으로 한 13조 원 수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벌금 34억 위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액수고 그래서 이제 벌금이 이제 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서서는 4월에는 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현금이 많이 늘어난 건데 이제 재무 안정이나 투자금급 유지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관해서도 좀 우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반독점 규제 이후에 좀 경쟁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 예전에도 사실 원래 음식 배달 1위 기업은 알리바바의 이제 얼러머였는데 얼러머가 이제 3위 업체였던 바이두 와이마이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선 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이런 음식 배달원에 대한 좀 처우 개선 요구를 정부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수익성에 좀 둔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디까지 이제 보장할지 뭐 얼마나 패키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좀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2022년 에비타 흑자 전환 그리고 수익 정상화 기조에는 좀 지장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민간 부분에 어떤 경쟁 과열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좀 신용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신선식품 공동구매에서 이제 과도한 이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보조금 지급 경쟁이 좀 줄어든다면은 오히려 하반기 수익성은 조금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2030년 만기물은 현재 4.1%로 상당히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이힐드 강등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임에 따라서 좀 추가 약세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피어인 이제 중국 내부 피어인 알리바바나 텐센트와의 금리 차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선진국 크레딧 피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엑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훨씬 이제 비싼 모습을 보이면서 동사의 좀 스프레드 축소 매력은 크고, 그리고 매수가 좀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산업 인덱스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진훈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교육산업 인이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투자 의견 포지티브로 신규 제시하고요. 그 이유는 내년에도 온라인과 수능을 중심으로 교육 사이클이 크게 전환되고 있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좀 유의미한 성장 전환에 들어섰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료 있으신 분들은 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교육에서도 온라인 사업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가 크게 늘어나면서 침투율이 낮았던 초중등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기존 오프라인 베이스 학원이나 전통 학습지 업체들도 모두 온라인 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쪽에서 실적이나 성장성이 나오면서 좀 주력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16, 17페이지 보시면 수능 사이클입니다. 2012학년도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증가하면서 N수생이 늘어나는 등 입시 관련 업체들의 업황이 상당히 좋고 실적도 레벨업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페이지이고요. 과거에 교육기업들이 입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에는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수요층이 고령화되고 전공 컴퓨터 취업 뷰티까지 그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교육업종이 그간 학령 인구 축소로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아왔지만 향후 10년간 고3 인구수가 40만 명대로 유지되고요. 오히려 온라인 침투율이 상승하면 타깃 학생 수가 플랫하거나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업종도 온라인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적 교육 플랫폼을 구축 중인 사업자들의 재평가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진행 중인 메가스터디 교육 탑픽으로 제시하고 수평적 확장을 진행 중인 디지털 대성 그리고 성인 수요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유일한 상장사인 아이비 김영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메가스터디 교육은 3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3분기 매출 2천억 원에 영업이익 460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전망합니다. 이제 내년을 봐야 하는 시점이고 내일 10월 14일이죠. 2023학년도 메가패스 가격이 업데이트 되는데 일단 사전 예약 알림 신청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계 최고 수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5에서 10% 정도의 인상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실적에 반영했고요. 성인 부분에서 기존 추정치 대비 적자폭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초중등 쪽에서도 판관비 집행 효율화 등으로 EPS 추정치 28%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성은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타깃 멀티플은 업종 평균 PER 12배를 적용해 주었고요. 따로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동사 주가를 시계열로 좀 보시면 2018년 말에 메가패스와 같은 19패스를 론칭하면서 그의 매출이 70% 성장하고 PER도 거의 12배 수준에서 18배, 20배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안정적인 2위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성장 동력이 없어서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올 2월에 한우리와 강남대전 기숙학원 합병하면서 연간 50억 원 정도의 이익 순증이 예상되고요.
한우리는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와 같은 독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내로 론칭 예정이고 51페이지 보시면 베트남 국제학교도 2022년 가을 학기에 오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베트남식 수능에서 한국어가 7번째 외국어로 채택되면서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리의 큐를 확장해 갈 수 있고 국제화에 성공했을 때 주가 리레이팅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 김영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의 있습니다. 그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혹시 학생이랑 성인의 매출 비중이랑 각각 그 OP 마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시장이 한 20에서 30% 정도고요. 이제 고등 입시죠. 고등 입시가 한 60%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가 성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OP 마진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 3분기 보시면은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100%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거의 한 20% 후반에서 30%대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 성인 쪽은 사실 아직 공무원 본업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일 것 같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한 10% 초중반 정도 나오는데 사실 고등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 마진이 더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프라인 학원 캐파가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감안했을 때 한 2019년 수준 정도로 그렇게 한 10% 중반대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기획 넘어가겠습니다. 제일기획 이화정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제일기획 3분기 프리뷰 레포트입니다. 일단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31,000원으로 산업 내에서 탑픽 유지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또 한 번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M&A를 통한 신성장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섹터 내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캡티브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플립 그리고 비스포크 등의 브랜드 광고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디지털 통합 솔루션 대행지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캡티브 광고주 중에 상반기에 크게 광고비 집행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들이 광고비 집행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광고 경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기획은 디지털 중심으로 인건비 효율화가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진 개선 효과도 지속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성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M&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숏리스트 추리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글로벌 대형 M&A로 에드테크나 데이터 관련 기업들 올해 말에 이제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실제 딜은 아마 내년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배당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PS는 전년도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경우에 970원, 기존 배당 성향인 60%를 회복할 경우에 1,050원으로 약 4.5% 내외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져가기 참 좋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익 3,1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83억 원으로 또 한 번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듯 본사의 제트플립 그리고 비스포크 관련 광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전 지역의 두 자리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내 탑픽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G전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12% 하향하겠습니다. SOTP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영업 가치를 기존 대비 10% 하향했고 비영업 가치를 11% 하향한 영향입니다. 일단 영업 가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을 반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실적 추정을 기존 대비해서 5% 미만 소폭 이제 하향 조정했지만 이제 주요한 원인은 이제 피어줄 주가 하락에 따른 멀티플 하향이 더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업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의 최근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하지만 최근 한 2달 가까이 이런 것들을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고점 대비 지금 한 30% 가까이 빠지면서 PBR이 1.1배 구간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어제 발표됐던 그 실적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일단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18조 7천억으로 부합을 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5,400억으로 컨센서스를 이제 50% 가까이 이제 하회를 했는데 일회성 비용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GM 볼트에 대한 충당금을 4,800억 이번 3분기 때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분기 때 2,300억을 이미 반영한 상태에서 이번 3분기 때 4,800억을 또 반영한 거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은 LG전자가 이번 리콜에 관련해서 쌓은 총 충당금이 이제 7,100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7,100억 정도를 쌓아서 LG 그룹 전체는 이제 1조 4천억 정도를 이번 사건에 대한 충당금으로 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이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사실 컨센서스를 한 7% 하회한 건데 어쨌든 사업이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보면 생활가전은 사실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TV와 전장부품 쪽에서 조금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인 OLED TV는 사실 너무 잘 팔리고 있지만 이제 중저가 LCD TV 수요가 코로나 선수요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OEM들의 공장 셧다운으로 이제 YOY로 매출액이 한 20% 성장할 걸로 기대했었지만 한 미드싱글 성장에 그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미리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전남서 장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난 8월 27일 NH의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1위의 전력 2차 설비 기업인 국전남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초안을 통해 중국의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20년 15.9%에서 2025년 20%, 2030년 25%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력망을 담당하는 국유 기업인 국가전력망은 향후 5년간 3,500달러를 중국 전력망 업그레이드 위에 투자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중장기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특허합 성장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예상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동부 지역의 전력 사용량은 약 2.2조 킬로와트시를 기록한 데 반해 전력 공급량은 1.7조 킬로와트시에 그치며 약 4,900억 킬로와트시 규모의 지역 내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고질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동부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부 지역의 잉여 전력을 동부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특허업 성장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거리 송전에 강점을 가진 특허합 진류 송전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확대를 통해 동부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통 안정성과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중국 내 운영 중인 특허합 송전망은 총 30개로 국가전력망은 14차 5개년 계획기간 특허합 진류 송전망 7개를 완공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중상연구원은 중국 특허합 산업 투자 총액이 2020년 3,114억 위안에서 2025년 5,870억 위안까지 연평균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전남서는 특허합 진류 송전의 핵심 장비인 특허합 진류 컨버터의 중국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어 14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특허합 진류 송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태양광 인버터, 풍력 인버터, 친환경차, ESS 컨버터 등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는 IGBT 전력 반도체 모듈 개발에 성공하였고 IGBT 양산이 본격화되면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과부하 보호 장치 및 유연 송전 사업 부문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상연구원은 중국의 전력 정보화 시장이 스마트 그리드 건설 가속화 정책에 힘입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국전남선은 중국 전력 정보화 서비스 시장 내 점유율 27%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력 자동화 통신 부분의 매출 성장도 기대됩니다. 국전남선 현재 2022년 예상 PER은 25.8배로 중국 본토에 상장한 특과 장비, IGBT,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의 평균 PER 35.7배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시장 컨센서스 기준 내년 동사의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5%,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 실적 성장에 힘입은 견조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금일 10월 13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